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6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2주간 대전과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광주는 상황이 엄중해지면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흘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그 숫자에 저희가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 면에서 봐도 그동안엔 수도권 지역에서 좀 많이 집중이 됐다면 최근에는 비수도권 내 확진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면에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방역당국 역시도 과거 대구 경북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대구 경북 지역 상황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예. 그 당시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이러스의 특성도 좀 다르지 않느냐, 즉 감염력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보고도 나오는 만큼 좀 차이가 있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감염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변종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어떤 변곡점에 좀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과거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역 당국의 정책이라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광주 지역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요. 전남 지역도 2단계로 오늘부터 격상이 됐습니다. 네네.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고3을 제외하고 등교 계약이 지금 중지된 상태. 일단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다.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의 부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감염이 특정 지역에서 증가했을 경우는 2단계를 격상할 수 있고 예. 또 그 2단계를 격상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복기 14일을 고려했을 때 감염의 수치가 떨어지고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면 다시 1단계로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역 당국의 조치와 또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통제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이 협조가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상황은 분명히 일정 특정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당국의 조치 부분을 좀 상향해야 되는 지점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등교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확진자가 나온 확진 학생이 나온 학교 그리고 그 주변 학교 위주로 등교 중지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 북구라고 하는 그 북구 전체가 등교가 중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는 선제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그동안은 사실 교육부나 방역 당국 차원에서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차원에서 이 조치와는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기는데 이건 어떤가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의 학교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그 학교를 이제 등교 중지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다시 그것 말고 원래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지역 사회 전체에서의 감염 위험이 5% 이상 증가되거나 혹은 감염이 전반이 확산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동시에 등교 중지를 하거나 제한하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원래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 혹은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감염이 위험되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한시적으로 통제한 거고요.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이런 학교 등교 중지나 제한이 전국적으로 혹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광주 지역의 뇌관이 어디냐? 일단은 금양 오피스텔하고 광륵사 두 곳으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시작이냐가 지금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디가 초반이냐를 저희가 따져볼 때 이 두 곳의 환자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환자들이 동선 공개를 조금 피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매우 좀 안타까운데요. 결국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그 구성비가 12%를 넘어갔습니다. 즉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데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협조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광주 전남 지역도 결국은
금양 오피스텔 그리고 방문 판매 업체 또 혹은 대전과 연관성의 속속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있다면 추가적인 전파 부분을 즉 방역 그물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광주 전남 지역 현재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거리두기 3단계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광주 지역은 2단계로 격상이 됐고 전남 지역도 2단계로 오늘부터 격상이 됩니다만 전국적인 2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을 선택적, 선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것을 차별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입장이 원칙적으로 밝혀졌고요, 지금 공개됐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뭐 다들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만 예. 전국적인 이런 어떤 차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충격도 클 뿐더러 사실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선택적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아직 그럴까지 과학적 증거나 역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2주 동안 평균 신규 확진자가 48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 수치가 2명만 더 증가하게 되면 2단계로 격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이라든지 숫자 부분은 참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에 너무 무게를 두고 그 기준을 너무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 전반적인 부분은 큰 트렌드와 경향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뭐 49명은 안 되고 50명은 되겠습니까? 예. 또 방역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부분이 5%인데 4.9%는 안 되고 괜찮고 5.1%는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경향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러한 부분에 전문가 혹은 방역 당국의 판단을 좀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치명률도 있을 것 같아요. 치명률을 좀 줄이려면 치료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렇다면 치료제가 필요할 텐데 최근에 보면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약되는 것으로 일단 승인이 된 네. 상황입니다. 일부 환자들에게는 이미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용한 후에 경과는 좀 어느 정도 좀 차도가 있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결국 완치돼서 퇴원 후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 즉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만 현재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 치료 효과는 이 입원 기간을 약 30% 이상 단축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증 환자고 경증 환자나 가볍게 무증상으로 앓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렘데시비르는 아직 효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효과 예.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는 예.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치료제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렘데시비르 외에도 그 이외에 다른 치료제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그렇고 칼레트라라는 약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험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효과가 좀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때문에 좀 치료제 같은 것들 개발이나 이런 발견들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은 사실은 100개가 후보 물질로 돼서 개발이 되면 그중에 하나, 두 개가 성공할 정도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전에 썼던 칼레트라,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탈락하고 렘데시비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임상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렘데시비르 주력을 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후보 물질들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치료제 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신 분들 차도가 좀 있길 바라겠고요.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이 들으면 좀 기운 빠질 소식인데 최근에 이동량을 좀 제한해달라고, 좀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6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다녀야 되고요. 또 여름이기도 하고 또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국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동량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다시 원상 회복되고 있다. 원상 회복을 넘어서 100% 이상 증가되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지점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두 가지입니다. 이동이 증가하더라도 개인 위생, 즉 손 씻기와 같은 부분하고 마스크 사용과 밀폐된 공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개인의 이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고요. 네. 그 또한 그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효과가 없을 정도로 이동량 증가에 따라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어쩔 수 없이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이동 제한의 부분 같은 부분도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적으로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에 해운대에서 주한 미군을 포함한 외국인 수십 명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면서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주민들도 굉장히 좀 위험성을 느낄 정도라서 신고도 많이 접수됐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런 외국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으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좀 의무화되어 있고 필수적이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감염병 예방법을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게 야외였던 것 같고 또 얼마나 밀집돼 있느냐, 또 그런 밀집돼 있는 걸 토대로 해서 감염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상황이었냐 좀 더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방역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 외국인이 집단으로 밀집해서 특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면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조치와 함께 이런 외국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또 안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이 좀 돼서 저는 다각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을 다녀오신 20대 여성분이 일단 해외를 갔다 오셨으니까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도중에 또 미국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방역 당국하고 출입국 당국의 소통이 좀 부족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방역 당국과 검역 당국의 어떤 협조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통신의 기반에서의 프로그램상의 오류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지금 관리 시스템상의 기술적 오류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추가로 출국하지 못하게 검역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런 부분들 시스템적으로 이 자료가 호환이 안 되는지 부분은 좀 정확히 들여다보고 빨리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국내 확진 못지않게 해외 유입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카자흐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의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인접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관련된 자문관으로 또 활동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카자흐스탄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가장 큰 이유는 카자흐스탄 특히 특정 국가에서의 이 입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많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이 높아진 것 두 가지겠죠. 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환자 수가 500명인 국가하고 하루에 1,000명인 국가하고 하루에 10,000명인 국가 확률적으로 당연히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출국을 할 때 그 해당 나라에서도 발열 체크나 이런 검사를 하나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검사가 되지 않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후에 확인이 되는 상황인 거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감염 초기 또 예. 무증상 감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검역 당국에서의 발열 이 체크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일부 국가는 출국하는 사람도 모두 PCR 검사를 하는 국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또 그런 검사를 하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 24명의 해외 유입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둬도 뭐 지역 사회로 아직까지 퍼졌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점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실 해외에서의 입국을 뭐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막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해외를 출국해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공무상으로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출입국과 관련된 통제는 상호 호혜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행인 것은 입국하는 곳에서 특정 공간에서 모두 체크가 되고 또 14일 자가 격리 기간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무증상 감염 부분도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감염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설사 감염이 있다들 그걸 토대로 지역사회로 2차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 그러한 통제가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은 아직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백신 개발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유료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왔다. 그리고 뭐 바이러스의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바이러스 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백신 개발도 그만큼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점은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고 예. 사실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맞으면 평생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변이가 일부 자꾸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계절형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되더라도 그런 변이 때문에 매년 맞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바고요. 예. 다만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좀 심해져서 그 특성을 따라잡아서 백신이 효과가 있게 만드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점은 앞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백신의 부분은 그래도 스케일대로 어떻게든 갈 겁니다. 네. 전 세계가 노력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 변이의 핵심은 감염력이 증가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그 점 우려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감염력 중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도 지금 거의 전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기 매개 감염 전파에 대한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빨리 좀 바람직하게 좀 전향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치료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예방을 하자는 거니까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